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인데 혹시 월요병 없으세요? 저요 월요병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이 되면 굉장히 기분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내일 하루 더 쉬는구나 하는데 그쵸? 일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제 마음이 주변 사람들도 우울해지죠.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우울해지고 이제 월요일에 발걸음이 좀 무거워지지만 또 월요일이 되면 양지민 변호사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또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디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주제 함께 보시죠. 소아과 전공의 부족 사태 심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출발 코앞, 대담해진 불법 주식 리딩방, 이렇게 오늘 3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소아과 전공의 부족 사태 심화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에 진료비 하락 등의 여파로 소아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병의원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이른바 소아과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서울에 사는 한 5살 어린이가 있었거든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향했는데 이 응급실 병상이 꽉 차서 거리에서 헤매다가 결국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게 SBS의 단독 보도로 또 알려진 네.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난 6일 밤 서울 군자동에 사는 5살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네.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는데 열이 40도 이상으로 치솟은 겁니다. 네. 그리고 호흡곤란까지 왔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쵸. 당연히 119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급차를 타면 병원 응급실에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간 곳에서는 이 대학병원이었는데요.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할 수 네. 있잖아요. 처음 돌아온 대답은 5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위급하고 위중한 사안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요, 이 구급차에 같이 동승한 구급 대원들 있잖아요. 네. 병원을 찾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처음에 들렀던 곳이요. 4곳의 병원에 갔지만 입원하거나 응급치료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이었어요. 이유는 병상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치료할 의료진도 부족하고 결국에는요. 입원하지 않겠습니다. 저 응급 진료만 받고 그쵸. 퇴원 바로 할게요라고 해서 5번째 병원에 간 거예요. 네. 그리고 5번째 병원에서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아이는 퇴원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집에 와서 상황이 호전됐느냐?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집에 와서도 아이가 숨을 계속 잘 못 쉬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날 응급실에 들렀었으니까요.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입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 응급진료라도 받게 갈게요. 지금 당장 갈게요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애를 챙겨서 가는데 제가 이 아이의 마지막 말이요. 엄마 쉬아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였죠. 맞아요.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말을 뗀 아이였던 것 같은데 쉬아 안 나와 이러면서 아이가 쓰러졌다고요. 네. 그 자리로 주저앉았다라고 그러고 엄마 나 목소리 왜 이래라는 게 이 아이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물론 지방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주되게 보도됐던 건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 자체가 좀 잘 갖춰지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쵸. 서울 한복판에서 있었던 그러니까요. 일이에요. 이 유족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아이가 병원에 가지 못해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고요. 이 아이 다음날 응급실에 갔지만 40분 만에 사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지만 이게 정말 환자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큰 어떤 좀 죽음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체감이 되는 일이 최근에 벌어진 사안입니다.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 사실 병원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숨 가빠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갈 병상 하나조차 없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소아과 전공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나왔는데 다소 황당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소아과 의사 자체가 부족하다. 맞아요. 소아과 업무를 보는 병원 자체도 대단히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대책 마련한 거는요. 그러면 소아과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을 증원하겠다는 거예요. 병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 대책을 들은 의료업계에서는 황당하다, 어이없다라는 반응인데 왜냐면요. 실제로 의사 자체가 부족한데 병원을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소아과 전담병원을 만들어봤자 소아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의사가 없으니까 그 갭이 상당히 크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 이번 케이스를 토대로 이 아이가 갔던 그런 대학 병원들, 지금 소아과 병동을 갖고 있는 대학병원들을 점검을 해봤더니 한 병원은 소아과 전공의가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인데도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가 3명은 있는데요. 연차가 많이 된 의사는 없는 거예요. 4년차 의사 2명, 1년차 1명. 그리고 다른 병원은 4년차만 4명. 4년차면 아주 경력이나 숙련된 정도가 많이 됐다라고는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병원만 늘리는 거는 사실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소아과 전공의 정원 올해 159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 지원했는 줄 아세요? 32명 지원했어요. 미달인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대학병원 50개 중에서는 38곳에는 소아과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에는 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소아과 오픈런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게 제가 이 기사, 르포 기사예요. 네.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소아과 가는 게 거의 전쟁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예,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맞아요. 그러면 병원이란 공간이 아이들한테 뭐 좋진 않잖아요. 기다리는 것 자체도 너무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입소문을 탄 일부 병원들에서는요. 이 부모들이 이를테면 뭐 8시에 진료를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새벽 2, 3시, 3, 4시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시에 와서 3, 4시간을 기다리느니 그렇죠. 새벽에 애 없이 와서 나 혼자 고생해서 기다린 다음에 대기표 뽑고 그렇죠. 그 시간에 아이 데리고 와서 진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헤아려지기도 맞아요. 해요. 지금 서울 용산구에 이 특정 병원 이름을 언급하기 좀 그런데 소아 전문 병원이고 상당히 오래된 병원입니다. 거기에 몇몇 의료진들이 상당히 뭐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이 잘 난 분들이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기표는요. 진료를 한 8, 9시부터 본다라고 하면 대기표는 새벽 6시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받으려고 2, 3시에 와서 간이 의자, 뭐 캠핑 도구 같은 거 갖고 와서 부모가 밤을 새는 건데요. 여기서 또 어떤 진풍경이 또 연출이 되냐면 본인이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굉장히 고생한 거잖아요. 근데 딱 1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병원에 이 딱 대기표를 받았는데 2번인 거예요. 네. 난리가 난 거예요. 1번 누구냐? 지금 이거 누가 이렇게 무임승차하냐? 새치기 했냐? 라고 했는데 이 기계로 뽑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청소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뭐 어떤 경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1번 표를 딱 뽑아 가시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라도 열받죠. 화가 나죠. 그럼 그렇죠. 1번 대기표 받고 오늘 오는 사람은 진료해주지 마라. 라고 또 요구를 하기도 하고 엄청 치열한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일들이 저희가 사는 동네 병원을 보면 좀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났거나 좀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짧게 봐주시는 소아과 전문의에게는 좀 줄이 덜 서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편차도 상당히 크고 소아과 의사 자체도 좀 줄고 이러면서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번 경험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아이들도 사실 수학과를 다녀야 되는 이제 어린 나이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모두가 다 가는 수학과는 정말 거의 한 곳밖에 없고 네. 아니면 뭐 이비인후과나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수학과 진료를 받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오픈런 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마치 정말 과거에 수강 신청하듯이 이렇게 네. 딱 시작하자마자 하는데도 거기 가서 이제 간호사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1분
10분 안에 하루의 진료가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줄을 대신 서주는 아르바이트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소아과 오픈런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한편으로 또 헤아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이 뉴스는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정말 위중한 상황에는 사망해도 이러니까 어떻게든 내 아이를 제때 치료를 받게 하겠다. 그리고 좋은 의료진, 그래도 친절하다고 소문이 난 의료진에게 내 아이 어떤 그 상황을 점검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헤아려지는데, 아까 진풍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새벽 4시에 번호표를 받아도 한 10번대 막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오전 진료면 뭐 마감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내가 왜 2번이에요? 나 제일 처음 왔는데. 그래서 진짜 이분이 앞에 새치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자기 앞에 사람이 실제 있었는데 뭐 모르고 막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막 싸움이 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난 병원을 애용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좀 덜 기다려도 그렇죠. 되고 이 선생님의 호통을 좀 참아야 참으면. 되는 점은 있지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이것도 좀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참 여러 풍경들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사실 뭐 제가 아프거나 뭐 그런 아, 거면 네. 그럼 약을 뭐 어디서 그냥 받아가지고 아니면 음. 약국에서 그냥 뭐 종합감기약 사서 먹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 아이는 상황이 어떤지 정말 뭐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죠. 아닌지를 또 예, 봐야 되니까 예. 이게 정말 직접 대면해서 보러 가야 되는데, 정말 저는 열심히 딱 시작하고 눌러도 대기 막 56번 아우. 막 이렇더라고요.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모두가 공감하는, 아기 엄마들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최근 지방의 한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과 진료를 권유했다가 진료 거부다라고 이렇게 진료 거부 혐의로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받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한 의사가요, 본인의 고충을 토로한 거죠. 네. 이 올린 글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니까 일반인이 가공으로 올린 건 최소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문제가 됐던 의사분이 올린 건데요. 본인의 소아과로 한 아이가 왔다는 거예요. 네. 24개월이 안 된 아이였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랑 같이 왔는데 너무 쬐끄만 아이고 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귀에 이물감이 느껴진다, 아이가 운다라고 해서 귀를 좀 봐줄 것을 요청을 받았는데 이거는 소아과 차원에서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로 좀 옮기시죠. 근데 그 진단을 내리기 전까지 본인이 진료를 좀 소홀히 했느냐. 일단 이 의사분 말은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단 목시진이라고 하는데 눈 목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관찰을 했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폐청진, 청진기로 이제 하죠. 폐 검진을 하고 이제 귀 진료를 받는데 너무 어려서 소아과가 아니라 이비인후과로 가세요라고 진료를 권유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의사가 본인이 진료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이거 거부를 했다라고 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되게 세게 항의가 왔던 것 같습니다. 진료가 끝날 때까지 그 부모가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고 의사가 올렸거든요. 그 해당 게시물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의료법에 보면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처해질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형사처벌 규정까지 갖고 있는데, 이 글을 올린 의사는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아이 귀집 빼지 못했다고 나를 그러니까요. 보건소에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해서 이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게 맞는 거냐. 정말 회의가 느껴진다. 나 정말 다른 과 진료 보고 싶다라는 고충을 올린 건데, 또 이 부모의 글은 게시글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대단히 언짢게 된, 또 본인들이 이걸 수용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있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소아과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이런 류의 고충을 상당히 많이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런데 소아과 폐업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소아과 전문의가 있고 소아과 네. 이 진료를 보는 의사분들 중에 나 더 이상은 소아과 업무 보지 못하겠다. 않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과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진료 전환 교육이라고 칭하는데요. 소아과 의사 무려 521명이 이 진료 전환 교육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분야를 많이 보겠다고 하냐? 지금 고령화 사회잖아요. 아이들은 점점 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성 질환을 앓게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의 인구는 늘다 보니까 뭐 당뇨랄지 류마티스랄지 아마 가정의학 분야랄지 아니면 돈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미용, 비만, 그렇죠. 그리고 많이 환자가 들고 있는 하지 정맥류나 천식, 뭐 고지혈증 이런 분야로 나는 다른 과로 옮기겠다라고 해서 재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럴 때는 뭐 이런 어떤 진료를 봐야 되는지와 그 진료에 수반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아과 의사들이 왜 그렇게 소아과 진료를 못 보겠다고 하느냐. 일단은 수가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가 낮지만 이게 다른 직종과 생각하면 수입이 비교하면 본인들도 수입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같은 의사의 다른 이런 전문의와 비교를 하면 너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소아라는 좀 특성상 진료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힘들죠. 그건 사실 소아과가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요즘 이른바 부모극성에 아주 맞아요. 못 배겨내겠다는 의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아주 뭐 미취학 아동들의 진료를 보기도 하지만 뭐 중학생들도 보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럼 중학생이 오면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기본적으로 아이들과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우는데 이 맞아요. 원인 진단은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중학생 정도 뭐 초등학생 중학년 뭐 고학년 정도만 돼도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열이 나는지 어떤지 어떻게 경과가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고충을 많이 토로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뭐 엄마 아빠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도 있겠지만 사실 소아과 가서 진료 보다 보면 뭐 아이가 이제 우는 건 그냥 당연한 것이고 네. 게다가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고 힘이 생기면 또 난리를 치기 때문에 네, 옆에서 네. 소아과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또 붙잡아 주고 뭐 하는 걸 보면서 진료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오면서 본인 부담금 내는 거 보면 굉장히 또 가격이 그렇죠. 낮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 저도 사실 조금 들더라고요. 정부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관련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하면서 간호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간호사들의 보이콧이 현실화가 된다면 그러면 또 이거 소아과 진료 영향이 좀 있는 거 그럴 아닌가요? 수 있죠. 사실 간호법은 물론 찬반이 굉장히 격돌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의료법 체계에서는 의사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한의사를 다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료협회, 의사협회에서는 아니 왜 간호사만 따로 법을 제정해야 되냐? 그러면 한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다 따로 만들면서 본인들의 어떤 권익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간호사 업계에서는 이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은. 그리고 실제로 제일 쟁점이 됐던 거는 그 1조의 목적 사항 중에 간호사가 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료시설과 지역사회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역사회로 한다 그러면 혹시 다른 영역으로 막 갈 수 있는 의료법과 충돌되는 어떤 전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의사업계의 말이고 간호사업계는 그렇지 않다. 간호법에는 다른 조항 같은 경우에 전혀 기존의 의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시 소아과로 돌아오면요. 이 기존의 의료법 체계의 문제가 간호사는 의사 없이 보건소에서 당뇨 체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혈압 체크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의 지도하에 간단한 것이라도 의사의 지도하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아과도 아이들 수술 받아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전문의를 좀 대체하고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간호사 업무를 PA 간호사들이라고 칭하는데요. 실제로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어떤 의료 행위도 간호사들이 손이 부족하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아과 전문의 자체가 없고 대학병원에도 없는 곳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많은 부분을 지원해서 간호사분들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간호법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기존 의료법대로 할게요. 그래서 준법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준법 투쟁이 법을 어기는 투쟁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투쟁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하는 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의료 행위는 우리가 수술방에 들어가든 의료 현장에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소아과 진료도 마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호법과 관련한 어떤 국회의 충돌이나 어떤 이론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전문병원 타이틀을 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요. 지금 사실 소아과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네. 산부인과 전문의들도 그쵸. 문제를 많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산, 육아 자체가 워낙에 줄고 결혼율도 떨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산부인과 이혼율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들도 나 다른 또 다른 의료 과목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을 많이 좀 토로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유인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전문 병원 기준을 좀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골자는 전문 병원에 꼭 필요한 전문의들의 숫자를 좀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환자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거나 알릴 때 우리는 뭐 산부인과 전문 병원입니다. 아니면 소아 청소년과 전문 병원입니다라고 하면 뭔가 대단히 노하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요건을 다다르면 전문 병원이라고 홍보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 병원 타이틀을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전문의 숫자가 기존보다 좀 줄어들도록 하려면 관련 고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좀 유화책, 동인책으로 전문 병원을 좀 타이틀을 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이것만으로 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사실 소아과 자체에 대한 뭔가 꺼려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문 병원이라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해서 뭔가 자구책이 될 수 있겠느냐는 그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과 진료비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폐과 선언을 한 가운데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온라인상에 글을 올렸습니다. 소아과가 왜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네요. 네, 이게 오픈런 하니까 막 몇백 명이 갑자기 몰려들고 이렇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아과의 특성상 그렇게가 어렵다는 그렇죠. 게 소아과 전문의들의 어떤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루에 100명, 150명. 뭐 어른도 그 정도 보죠. 뭐 가정의학과나 뭐 이 정도도 비슷한 숫자를 보긴 하는데 네. 어른들은 진료만 보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무슨 뭐 초음파든 뭐든 그렇죠. 이런 검사까지 받고 가는 경우가 상당수라서 의사로서는 수익이 되는데 소아과는 아까도 저희도 나오면 대단히 좀 적은 금액만 맞아요. 좀 내고 나오잖아요. 그게 수익의 전부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검사가 많이 붙어서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성인 진료와는 완전히 차이가 크다. 그런데 내가 사명을 갖고 하기에는 내 동료 의사가 버는 수익, 얻는 뭐 월급 받는 이런 급여 같은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고민이 인간으로서는 되지 않을 수가 그렇겠죠.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이를 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버둥거리고 말도 맞아요. 못하고 울죠. 그 목 부었는지 하나 보는데도 실랑이를 엄청 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친절한 소아과를 다닌다고 했잖아요. 되게 나이가 많으신 남자 선생님이신데요. 네. 거의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호통을 치시면 이제 더 사태가 안 좀 좋아지죠. 악화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진료를 보러 갈 땐 뭐 엄마인 저나 아이인 아이나 다 긴장을 해서 미리 예행 조심스럽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해보면 이렇게 연습을 하면 간호사 선생님이 혹시 연습하시는 거냐고 혼날까봐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저희 애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바둥거리고 제대로 진료 맞아요.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부모들이 보건소에 민원 넣고 엄청 항의하고 그래서 한 의사분 인터뷰를 봤더니 본인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테면 이상한 부분에서 이 버튼이 눌러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문직을 수행하는 분들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에겐 너무 당연하고 정말 100명 중에 한 명의 환자라서 좀 스치듯이 약간 무신경하게 얘기를 해도 이 환자한테는 그리고 환자의 애가 엄마 너무 부모한테 아픈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라고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 간격이 좀 크기도 하지만 이게 개인의 어떤 성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치부하기에는 100명, 150명을 보는데 맞아요. 어떻게 또 막 상세하게 봐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토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소아과 진료 자체의 어려움,
보호자의 태도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 그런 점만 개선돼도 뭐 조금이라도 급여를 잘 못 받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거는 좀 양해가 될 텐데 이게 삼중고가 합쳐져 있다라는 게 현재 그 소아과 의사들의 좀 고충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소아과, 실효성 있는 좀 해결책 없을까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또 의사 출신 언론인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은 획기적인 대책이란 게 쉽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거잖아요. 정말 정부로서도 맞아요. 이 입안책을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라서 그쵸.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아이와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같이 그렇죠. 맞물려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회가 정말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만들어야지 지역적으로 소아과 전담병원 아니면 뭐 수가를 임시적으로 올려준달지 이런 건 근원적인 해결책은 못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씁쓸한 주제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소아과가 이 정도로 비인기과는 아니었던 네. 것 같은데 정말 미달의 미달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씁쓸해지네요.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소아과 전공의 부족 사태 심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출발 코앞이라는 주제입니다. 당정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형태로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먼저 살펴주시죠.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는 네. 환자 보호를 위해서도 그리고 의료진 보호를 그쵸. 위해서도 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시적인 허용이었어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 6월 1일,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도 넘어서서 이 코로나 상태가 상당히 좀 낮아진 거죠. 발병률 네. 자체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는 원래 특수한 상황에서 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종료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네. 계속 할 수 있는. 그런데 비대면은 사실 코로나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바꿔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입법을 마무리를 지려고 했던 게 원래 보건복지 당국의 목표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일단 의사들, 약사들이 엄청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대면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 또 스타트업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제대로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도화가 아직 못 됐는데 그래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는 상당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일단 8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8월 말 이후에도 근데 관련 규정은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비대면 진료는 그냥 불법인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시범 사업 형태로라도 좀 연장을 하는 방안까지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비대면 진료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정부 입장은 비대면 진료를 확고히 한다는 이 목표치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진료 이제 뭐 코로나 시기 때도 느꼈지만 굉장히 좀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 비대면 진료를 했다는 그 인구수를 보고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한시적으로 했는데 네. 1,300만인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편의를 느끼고 그렇겠네요.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간다고 할 때 정말 아파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감기 증세에 그렇죠. 콧물 좀 나고요. 맞아요. 그 정도 얘기하는 게 대부분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질병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비대면 하는 거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그렇죠. 계십니다. 고혈압약 정기적으로 맞아요. 타드셔야 되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항상 상태는 좀 비슷해요. 비슷하죠. 관리를 계속 하고 네. 계시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병원은 가지만 의사를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만나고 약을 타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들은 정말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 동네 병원이나 이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요. 원칙은 초진, 그러니까 처음 진료는 대면으로 하고요. 한 번 내가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그럼 네. 언제든 차트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 어떤 증상이 그쵸. 있었는지도 기록이 남아있고. 그럼 재진 환자 중심으로 동네 의원급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좀 전면 허용하겠다. 이런 방침 밝히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질환, 내가 갔던 그 질환으로 한 번 이상은 대면 진료를 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았고요. 네. 질환별로는 고혈압, 당뇨, 아까 말씀드린 이런 만성 질환들은 대면 진료를 하고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좀 길게 잡은 거죠. 비대면 진료 허용해주겠다라는 건데요. 그 이외,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질환들은 초면 진료 한 번, 실제로 의사를 대면해서 진료를 본 다음에 비대면을 하려면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지나면 다시 의사를 만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성 질환과 그렇지 않은 일시적 질환의 차이를 조금 구분을 해놨고요. 저희가 아까도 소아과 문제점을 지적을 해드렸는데 소아과는 소아과의 특성이 있고 너무 위급 상황, 응급 상황이 좀 개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소아 환자에 대해서는 좀 초진을 특히 휴일과 야간 의료 같은 경우에는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없죠. 막 맞아요. 찾아가다가 아이가 죽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한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바로 화상으로 하면 접근성은 엄청 그쵸. 높아지니까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화상 이 면접은 정말 대면하는 걸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화상으로 직접 말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로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일 수도 예, 있고. 선생님 제가 뭐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증상을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병원을 가는 이유는 그 인근 약국을 들러서 약을 맞아요. 타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병원을 갔을 때 이 약 내 동네에서도 탈 수 있겠지 하고 동네 약국 갔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왜냐하면 경우 딱 정해진 약을 처방하도록 되니까 성분이 동일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약국은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 일단 해당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약 주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배송해주는 그런 환자 좀 중심으로 봤을 땐 상당히 편의성을 그렇겠네요. 증진시키는 방향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관련 업계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뭔가 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환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셨던 환자가 1,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맞아요. 국민 4명 중에 1명꼴로는 비대면 진료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다만 초진을 제외한 재진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할 방침이긴 하지만 그렇게 제한이 돼 있어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제일 적극적인 건 원격 의료 업체들입니다. 원래 입장은 왜 재진부터 비대면을 허용하냐? 초진부터 해도 된다. 초진까지도 허용해야 된다라는 게 본인들의 원칙이었는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부 정책대로 초진은 대면, 두 번째 재진부터 비대면 허용하는 거 우리도 좀 찬성하겠습니다라고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라고 한 발 물러섰는데 네. 일단 문제는 약사협회와 의사협회예요. 의사협회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자는 기본적으로 대면해가지고 진료하는 걸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약사협회에서 반대를 하는데요. 무엇이냐, 이제 플랫폼 업체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거라는 걸 제일 우려합니다. 의사든 약사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약사들은 아까도 이메일로 주문을 내거나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가 지정한 약국에서 맞아요. 혹시 조제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이라고 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그쵸. 더 많은 돈을 주고 월세도 훨씬 다른 맞아요. 공간보다 많이 그게 다 반영이 돼서 내고 있는데 이건 너무 수익이 급락직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 이제 저는 아니고 저희 아이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약을 뭐 이렇게 뭐 배달로 편하게 받아보세요라는 이렇게 안내 문구가 이제 그 플랫폼에서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배달로 받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배달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오나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인천에 있는 약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면 여차하면 동네면 사실 그냥 가서 받아와야지 했는데 인천이라고 하길래, 그리고 약은 또 이미 택배 배송으로 떠났다고 하길래 사실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기다려야 했던 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이 4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줌 미팅이라든지 이런 게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니 뭐 의료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보건노조에서는요, 네. 비대면 진료 반대하면서 이거는 특정 기업들, 플랫폼 업체들 꼼수에 이 정부가 완전히 휘둘리는 거다, 이런 입장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만 배불리는 꼼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시범 사업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또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이 정부 정책의 입안자들이 검사 출신이라서 이 의료 현장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그렇죠. 상황에서 도입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의사협회나 뭐 약사들도 양해를 했던 건데, 은근 슬쩍 이걸 연장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강경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한 온라인 쇼핑 업체에서 또 비대면 수의사 답변 서비스 로켓 펫 닥터를 선보인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네. 워낙 이제 사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다 보니까 또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도 또 가능한 이야기 같네요. 이건 거의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이게 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수의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어느 동네는 뭐 싼데 어느 맞아요. 동네는 정말 턱없이 비싸다, 이런 불만이 많은데, 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받으면 이 가격 이 비교적 가능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개가 여기저기가 아파요, 뭐 콧물을 흘리고 낑낑거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요, 이 전문 수의사분이 리포트를 작성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저런 치료가 필요하고, 뭐 저희 병원에 오시면 어떻게 진료를 보실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리고 보내주신 사진을 봤더니 건강 점수 몇 점 이렇게 매겨주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이 반려견의 건강은 이렇게 책임지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건강관리 가이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에게는 뭐 무항생제 사료 뭐 이런 게 필요하겠군요. 여기서 구입하세요. 구입까지 일사천리로. 상당히 새로운 시장이 또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개발이 되는 거죠. 이게 쿠팡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로켓 펫 닥터라는 이 사업을 출범시키기로 해서 고객의 이 편의를 더하겠다라는 좀 야심찬 포부를 갖고 새로 이런 상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도 참 정말 획기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전자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저도 신기했는데요. 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워치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게 있어요. 네. 그 갤럭시 워치를 사면요,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뛴다, 부정맥 증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심박세동 가능성이 있다고 알림 메시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계를 차면 그게 다 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탑재를 한 건데요. 네. 그리고 갤럭시 워치 5 그리고 갤럭시 워치 5 프로 같은 경우에는 피부 온도를 체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피부 온도를 체크해서 뭘 알 수 있지? 생리 주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체크를 해줘가지고요, 이 온도를 감지해가지고 이런 기능까지도 알려준다고 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을 발굴하고 있고, LG는요, 이 모니터가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네. 브라운관이 이미 미국 내 병원에서 많이 스마트 TV를 LG전자가 공급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의 원격 의료 업체인 아멜과 협업을 해서요, 어떤 걸 하느냐, 병실 TV를 원격으로, 그러니까 병실에 있는 TV를 활용을 해서 원격으로 간호 서비스도 받고요, 그럴 수 진찰도 있겠네요. 받고요. 왜냐하면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퇴원 수속까지 밟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또 이런 뉴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애플워치 타고 있는 사람이 어디 뭐 산속에 쓰러졌는데 심장이 맞아요. 뭐 해서 구출을 됐다.
애플도 불규칙한 심장 박동 감지 및 알림 시스템 애플워치에 탑재해가지고 이미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구글 역시 유사한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 무궁무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는요, 대담해진 불법 주식 리딩방이라는 주제입니다. SG 사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속칭 주식 리딩방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좀 심각한가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르포 형식으로 기자가 직접 그 해당 방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일단 검색만 하더라도요, 아주 유명한 무슨 유수의 증권회사 임직원을 사칭한 방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임원이 운영하는 방도 아닌 거예요. 사칭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런 어떤 사기 그 수법이 왜 기승을 부리느냐? 주식, 가상암호화폐, 너무 낯선 자산인데 큰 수익을 낸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계속해서 경제도 좋지 않은데 이른바 일확천금. 그런데 쉽게 번 돈은 정말 항상 후가를 치르는 것 같아요. 이분들도 이게 사기인 경우가 너무 농후한데 당장은 눈앞에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돈을 받기 위해서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주거든요. 실제로 한 기자가 잠입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뭐 해당 오픈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갔더니 오늘은 이 주식 사세요. 언제 사세요?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싸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기 일당들인 그쵸. 경우가 많으니까요. 뭔가 대단히 전문성을 갖지 않고 방점은 오로지 돈을 편취하는 거에 찍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요즘 가상화폐, 이른바 또 주식 리딩방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금융감독원이 이 유사 투자 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사실 촉발되게 된 계기가 그 SG 그 주가 폭락 사태였는데 처음엔 주가 폭락 사태라고 했지만 점점 사기성이 농후해 보이죠. 이미 구속 기사가 됐고 라도견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가수 임창정 씨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뭐 유무죄를 지금 판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영상은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이건 거의 종교다. 내가 얼마나 믿었으면 이 돈을 그렇게 많이 넣었겠느냐. 그럼 거의 무슨 부흥회장처럼 호응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돈을 많이 줬었거든요.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줬었고. 그런데 이렇게 법에 어떤 그 전망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은 피해가 입혀지고 있으니까 금감원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일단 투자와 관련해서 자문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내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해서요.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자문을 하는 이런 회사들 단순 신고제예요. 저 이런 업무를 할게요 라고 아주 경미한 요건만 맞추면 이런 회사를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허가제라고 하면 정말 너네가 그런 능력이 있어? 인적, 물적 구성은 얼마나 채비를 했어를 따지게 보는데 그런 구조가 아닌 겁니다. 그쵸. 그래서 너무 횡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유튜브 채널 있죠. 오픈 커뮤니티 있죠. 여러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문제 있는 것들은 짚어내겠다라고 금감원이 최근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 불법 리딩방과 관련된 사기 사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일어난 사건을 보면요. 이 가짜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이 HTS를 만들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이면서 리딩방을 운영해서 무려 200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게 최근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한 사건이거든요. 검거된 인원만 40명이에요. 총책 등을 비롯한 13명은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일단 리딩방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2021년도 1월부터 올 3월까지 107명한테 투자를 받는데 그 금액이 255억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 돈을 불려주겠다고 한 거죠. 안전하게 자산을 운영해주겠다고 했는데 믿고 맡긴 사람들은 거의 고령자나 주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대범했냐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HTS 화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것 보세요. 지금 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게 했는데 다 연출된 가짜 화면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이 일당들이 움직인 데는 해외에도 거점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요, 상당히 본인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뭐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입된 인구도 대단히 많았다고 해요, 유튜브. 근데 다 대포폰으로 가짜로 만든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거 좀 낌새가 이상하다,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처음에 돋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우 염려 마세요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 돌려달라라고 하면 저희가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라고 했고, 정말 경찰에 고소장을 낼 것 같으면 돈을 반환해주고 뱉어내고 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한도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꼬리를 잡히게 됐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매번 참 속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데요. 한편 이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를 찾아갔고요. 이 감금을 했는데 이 50대 남성 2명이 한 일입니다. 경찰에 결국 검거가 됐네요. 얼마나 돈을 안타깝게 잃었으면 이랬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도 참. 들지만 이건 범죄 행위인 그렇죠. 거죠. 돈을 부풀려 주겠다고 해서 믿고 돈을 맡겼더니 완전 다 까먹은 거예요. 완전 경로했습니다. 50대 남성 2명이 찾아가요. 돈 내놓으라고 독촉했죠.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근데 금고가 있었던 거예요. 찾아갔더니 너 금고 비밀번호 내놔라. 내놓지 않았습니다. 금고를 들고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좀 무거웠겠죠. 막 협박하고 더 나아가서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먹인 거예요. 강제로. 이게 뭔가 실토를 강제로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뭐 신체를 훼손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뭐 금고도 들고 나오려고 했죠. 뭐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다 훔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돈을 잃게 되니까 거의 이성까지 잃게 됐던 건데요. 알고 봤더니 리딩반 회원이었고 많은 거액을 뜯긴 상황이었고 일정 수익률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지만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됐던 사안입니다. 불법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고령이거나 아니면 주부이거나 뭔가 금융 지식에 이제 많이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그래 뭔가 어렵긴 한데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자라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디인가 리딩방에 속했는데 이거 좀 불법인 것 같다라는 걸 느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너무 또 지난하고 어려운 절차일 수도 있어서요. 네. 금감원 홈페이지에 증권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이용하시면 좀 비교적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콜센터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일단 그럴 때 신고를 하실 때는요, 그 당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나 송금 내역이나 설명받은 이런 증빙 자료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언제 내가 이런 뭐 자료들을 주고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좀 정해서 아무래도 신고를 하시면 빨리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금감원에서는요, 제3자라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리딩방이 정말 기승 부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 너무 수상한데요, 여기 좀 사기성이 농후한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제보자 2명 중에 1명은 5,850만 원 포상금 받은 경우도 있대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네요. 또 다른 사람도 5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는데 금감원에서는 대신 이 신분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해서 이제 제보하시면 된다라고 좀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혐의들을 좀 맡고 있는 건가요?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시세 조정 행위도 그렇고 주식 위주로 자본시장법은 많이 좀 그렇죠. 규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를 만약에 이용한 거래를 했다라고 해도 그게 가상화폐인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입법적인 공백이 있는 거죠. 조금 뭐 테라 루나 사태 때도 관련자들 영장이 한국에서 계속 기각이 됐거든요. 이유는 검찰은 자본시장법을 의율해가지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국 법원에서 이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증권이 맞아? 라고 의문을 대단히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법률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거, 그리고 이 리딩방 수익을 막 약속하는 그런 부분들 사기죄 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불법 리딩방 근절할 수 있을까요? 일단 리딩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부분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기성이 농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노하우 굉장히 있는 인물을 내세우지만 가상의 인물인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증권회사들이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하니까 수익이란 건 정말 안전자산에, 그리고 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실 거면 아주 일부만 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때는 눈물로 보내야만 했던 나를 이제 웃으며 얘기하고 잘 살고 있을까 아무렇지 않게 궁금해하기도 해 이제는 그저 지나간 추억